세컨스탁입니다. 그러면 오늘 장 뭘 봐야 될지 두 분과 함께 꼼꼼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로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오늘 장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중국이 상당히 좀 긴 연휴를 끝내고 나서 다시금 문을 열게 됩니다. 국경절 연휴가 마무리가 됐고요. 특히나 우리가 그 전으로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이 중국 증시가 전에 없는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을 때 딱 그때 이 스탑이 됐고 그 이후에 또 글로벌 증시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 증시에 거는 기대가 상당한데 과연 이 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임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국 증시가 지금 8일 만에 다시 개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개장이 되는데요. 그동안 이제 중국 정부에 대한 이제 경기 부양책 실시 발표 이후에 일단 장이 올라가다가 지금 8일 지금 쉬었다가 다시 이제 개장을 한다라는 것 차원에서 일단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좀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국경절 연휴 중에 이제 홍콩의 이제 항생 지수 같은 경우는 9% 넘는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중국 시장도 같이 이제 개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이와 더불어 오늘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8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제정책 패키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발표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부양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얼마만큼 충족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이런 이런 이제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한 관심도가 좀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좀 확대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자금이 지금 신흥국 시장 쪽으로 일부 이동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국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그런 이제 이동 속도를 좀 더 빨리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3,700포인트가 지금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3,336포인트니까 한 10% 정도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중국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면 국내 증시에는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국내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의 투자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MSCI 이제 신흥국 지수 내에 국가 비중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국내보다 더 많습니다. 중국이 올해 기준으로 24%. 물론 가장 높았을 때 2020년도에 38%에 비해서는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중국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각국의 이런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신흥국 시장 내에 한정된 투자 자금 중에서 이제 중국 시장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인도나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일부 해외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중국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리포트들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가 대표적인데요. 지금 중국의 비중 확대를 통해서 지금 비중 확대, 상향 조정을 한 그런 상황인 것도 같이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중국 시장이 급등을 보이면 국내 시장은 약간 조금 외국인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 아니면 소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 이제 화장품 ODM 업체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내에 화장품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중국 업체들이 한국 이제 화장품 ODM 업체에 이제 발주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물량을 늘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면 중국 비중이 높은 그런 OEM 업체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증시가 만약에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특히나 또 불같이 오른다면은 전체적인 이 글로벌 수급상 우리나라가 다소 좀 불리할 수는 있겠는데 종목별로 보자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화장품 섹터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9월 말에 중국 증시 오를 때 그리고 부양카드 꺼낼 때 그때 같이 움직였던 산업재 소재 이쪽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산업재 소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중간재 형태로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산업재
기계도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중국 관련된 부분이 뭐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가 현재 그 부양책이 나왔지만 이게 과연 중국 내에서 얼마만큼 필요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지켜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단순히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향후에 이게 실적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분야를 좀 더 비중을 확대하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오랜만에 문을 엽니다. 10시 30분 중국 증시 개장을 하죠. 그래서 10시 구간대 이 부분도 한 번 더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점검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밤에 미증시는 하락했는데 상품 시장 여전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거의 4%에 육박하는 큰 폭의 상승 움직임 나타냈는데요. 최근 들어서 WTI는 이 60달러 선대에서 움직이다가 어느덧 이제는 80달러 선 부근까지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과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이 무덤덤해질 법도 한데요. 상품 시장이 전에 없이 또 반응을 보여주다 보니 이런 부분 어떻게 우리 증시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김시은 팀장님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이번 주 내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유가가 좀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했어요. 월요일 같은 경우도 유가가 5% 정도 올랐고 오늘 밤에도 한 3에서 4% 정도 가까이 움직였는데 그만큼 현재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확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뭐 이스라엘이 그렇게까지 공격을 하겠어? 그리고 이란이 전면전에 참여를 하겠어? 왜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둘이 화해를 시키거나 혹은 중재를 하려고 있는 상황들, 특히 이란 같은 경우가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전면전을 계속해서 꺼려왔는데 지금 발언에 대한 수위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을 만큼 참았다, 여기서 더 참지 않겠다라는 발언들을 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보복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전 현직 대통령들이 거기서 말 하나씩 더 끼얹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좀 이란의 그 석유 시설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들 하나, 그거에 따라서 지난 월요일에 강한 상승세가 나왔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할 자격이 있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트럼프가 과연 이런 말을 한 게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되면서 관련 투심을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실 유가 관련했을 때 80달러 이하면 그렇게까지 큰 우려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나 현재 선물에 대한 포지션을 보게 되었을 때 상승에 대한 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숏스퀴즈 등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2개월 선물을 보게 되었을 때 하락보다 상승에 베팅하는 수가 2022년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함께 나올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혹은 채권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서 기술주들은 하락하고 안전자산은 또 올라가는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될 수가 있어서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과연 이러한 영향들이 이길 것인지 혹은 유가와 관련했을 때 불안감이 조금 더 이길 것인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렇게까지 길게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서로 설왕설래 언론 플레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다만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갈까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는 상황들 결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 빨리 끝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게 되었을 때 관심 있게 보고 있으신 종목군들 특히 낙폭과대 실적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유가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름들이 함께 나올 수가 있는데 좀 대표적인 종목군들이에요. 유가라든지 혹은 곡물, 뭐 해운 혹은 뭐 작은 중소형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같은 방산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군들은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대장 역할하고 있는 게 흥구석유와 중앙에너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현재 유가에 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관심도 여부를 볼 수가 있으니 유가 관련 종목군들 함께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다만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 라인들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좀 품절주에 대한 영향 등으로 인해서 변동수를 좀 크게 키울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저는 장 초반 5분 이내에 좀 쇼부가 나지 않는다면 주가가 좀 윗골이 되면서 흘러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점도 한번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유가를 키워드로 순환매적인 성격을 노려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스페코라든지 혹은 방산 쪽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어서 방산 쪽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사실 곡물 가격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선물이 그렇게 튀진 않았어요. 선물이 그렇게 튀진 않았는데 다만 소폭 움직였다라는 점에서 보면 곡물 경우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곡물 같은 경우가 지난주가 두 가지 이슈로 움직였어요. 두 가지 이슈 중 하나가 첫 번째는 물류에 대한 공급망, 그러니까 파업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튀길 수 있다라는 우려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저는 혼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점점 라니냐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점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20년, 2021년 곡물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랐을 때 그 이유 중 하나가 라니냐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크게 올랐고 그리고 엘니뇨로 전환되면서 곡물 가격이 내려갔던 그런 흐름들이어서 현재 이상 기온 효과로 곡물 가격 역시도 함께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중에서 현재 미래생명자원과 고려산업이 현재 곡물 관련했을 때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이 종목은 장 초반에 강하지 않더라도 좀 계속해서 주의해야 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 상품시장 중심으로 또 관련된 종목군들을 쭉 뽑아주셨는데 국제유가 조금 더 업사이드 위쪽으로 열려 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좀 매매 가능하다. 여기에다가 또 상품시장 쪽에서는 곡물 쪽 봐주셨는데 이상기후, 뭐 엘니뇨, 라니냐뿐만 아니라 지금 브라질에서 가뭄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이미 곡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같이 좀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두 번째로 지정학적 리스크 살펴봤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다루면서 저희가 살짝 나왔던 부분인데요. 방산입니다. 어제 뭐 2차전지라든지 이쪽으로 시선이 많이 뺏겼는데 이런 와중에서도 52주 신고가 리스트에 방산주들 여전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산주 봐야 될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임 대표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또 관련돼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군들이 있다면 같이 좀 알려주세요. 네, 뭐 좀 전에 이제 김시현 팀장도 얘기했듯이 지금 그 이란의 이제 반격의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가 이제 확산이 될수록 이제 글로벌 방산 관련주들도 좋은 그런 이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 있는 주요 이제 방산 업체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계속 꾸준하게 신고가를 이제 형성을 할 만큼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국내 방산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52주 수익률 기록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200%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LIG 넥스원이나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100% 이상의 지금 상승세를 보일 만큼 전반적으로 방산주들의 수익률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방산 업체들이 이제 수출이 계속 좀 수출 확대가 지속되면서 그만큼 이제 이런 방산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관심 사항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EU를 중심으로 지금 국방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EU가 최근 5년 동안 증가한 국방비의 30%를 신규 무기 구입에 쓸 만큼 이렇게 국방비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무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러시아와 이제 인접해 있는 이제 동구권 국가들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금 대규모로 국방비를 증액을 하고 있고요. 특히 폴란드 중심으로 국내 방산 업체들의 무기 수입을 지금 뭐 활발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폴란드만인데요. 폴란드 이외에 루마니아나 핀란드, 그다음에 뭐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 무기 도입을 위한 그런 이제 여러 이제 방안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폴란드발 이제 2차 계약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단순히 육상이나 항공 이외에 최근에 해군에도 이제 이런 이제 방산에 관련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해군의 MRO 시장이 이제 개방이 되면서 뭐 국내 이제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관련된 MRO 관련돼서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국내 업체들이 이런 미 해군의 MRO 시장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지금 뭐 화면에도 나왔듯이 이제 주요 대형 방산 업체들의 3분기 이제 예상 실적인데요. 지금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도 뭐 2에서 40%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영업이익이 지금 100% 가까이 증가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이제 국내 방산 업체들의 실적들이 좋아지면서 주가도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대형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PER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미국의 주요 방산 업체들의 PER 같은 경우에 지금 22배에서 25배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내 이제 방산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15배 전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PER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과열권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수출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대형 방산주 위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중소형 방산주는 아마 테마성 움직임으로 아마 트레이닝 관점으로만 접근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형 방산 업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대표적으로 현대 로템 그리고 LIG 넥스원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산주 최근 들어서는 또 방산 관련된 ETF도 상장이 좀 됐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방산 여전히 또 실적을 근거로 해 더 올라갈 만한 여력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의견을 주시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됐습니다. 조금씩 늦어진다 싶더니 역시나 별로 안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10조를 못 채우네요. 9조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9조 1,000억 원 발표가 되면서 시장 전망치가 10조 중후반 정도, 10조 5천, 10조 7천 정도였는데 이 부분 하회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매출액도 나오는 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매출액도 80조 안 나왔네요. 79조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17.21% 증가한 수치기는 하지만은 매출액 역시도 시장 컨센서스를 약간은 하회하는 수치로 나오면서 현재 동시호가 구간이니까 호가도 좀 볼게요. 0.82% 오름세 나타내면서 61,500원 정도에서 일단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시현 팀장님. 사실 뭐 생각보다 더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이익과 매출에 대한 전망치가 최근 한 달 사이에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 그보다 더 안 나온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출이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매출은 79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9조 1천억 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익률 같은 경우는 한 11.5%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10.8조 원 그리고 이익률이 한 13% 정도였다는 감안을 하면 현재 실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마이크론의 실적에서 보게 되었을 때 마이크론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가이던스 역시도 잘 나왔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지금 이런 수치들 같은 경우엔 다소 아쉽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으나 다만 지금 오히려 저는 이런 내용들이 오픈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결국 시장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불확실한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안 좋다 하는데 일단 그 실적을 먼저 확인해보자라는 심리가 첫 번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지금 과연 레거시라든지 HBM 쪽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는데 지금 이 실적 받고 과연 4분기와 내년 실적 더 안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깔려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오히려 저는 실적이 발표가 되었다라는 점이 호재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수급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 쪽에 대한 수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 삼성전자를 이끌었던 주요 수급이 외국인이었는데, 일단 올해 물량들은 다 팔았어요. 오늘 다 팔았고, 지난해 11월부터 들어왔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현재 들어와 있는 물량이 약 2조 6천억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현재 팔 만큼 거의 다 팔았고 팔 수 있는 물량 자체가 거의 없으니 오히려 지금 실적 발표를 딛고 그리고 엔비디아 쪽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을 딛고 현재 같은 구간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특히 외국인에 대한 선물 수급들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는 반도체에 대한 우려 더해서 우리나라 지수에 대한 투자 매력도도 함께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선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더 올라가야 하긴 한데 저는 이것도 시간이 조금 더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현재 증시에 대한 대부분 유동성이 중국 쪽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좋다 했던 인도 쪽에서 자금 빼고 중국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언제까지나 오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얼만큼 많이 올랐을 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에서 안 오른 쪽은 어디가 있을까를 또 꼽아보면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실적 안 나왔지만 오히려 오픈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좀 호재로 반영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히려 이미 악재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확인하고 나서는 바닥을 잡을 수 있다. 예전에 2차전지 종목군들도 그런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안 좋은 실적이 오픈되고 나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털어내고 바닥을 잡은 경우가 있으니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지금은 좀 싸다라는 시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네요. 이렇게 해서 4가지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체크스탁이었습니다.